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의 건설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업 주체는 다른 말로 시행자라고도 하는데요. 사업 주체란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공공사업 주체와 민간사업 주체가 있죠.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말 그대로 공공이 하는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공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민간이 있죠. 그 민간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 소유자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등록사업자인데요. 이 등록사업자를 다음 파트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등록사업자는 말 그대로 뭔가를 이제 등록하고 나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어디에 등록해야 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행위냐?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5 이상 주택 건설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고 또 연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 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등록하고 해야 함이 원칙인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공공사업 주체가 해당되겠죠. 국지토지. 자, 볼까요? 이 비등록 사업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일단은 국지토지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것은 공공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간사업 주체 중에서도 이 등록사업자 외에 일부가,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것이 있냐? 공익법인들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주택조합인데 모든 주택조합이 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조합인 경우,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니까 그 주체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별도로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고용자인 경우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이 등록 기준은 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등록사업자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이런 사람만 6계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등록 사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등록을 꼭 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또는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등록증에 대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말소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종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각종 사업주체인데 공동으로 하는 사업주체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과 함께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고용자와 함께 공동사업 주체를 이루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2번과 3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보는 거죠. 이 주택자업조합은 이 주택을 건설하는 그 지역의 일정 섹터 안에 동의를 받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들은 잘하지만 실제 시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등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될 수 있고 지방공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는 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록사업자라고 하면은 민간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자체가, 이 중앙정부 자체가 민간 등록조차를 밟아서 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어쨌든 첫째 알고 계셔야 될 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등록사업자에 일반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동사업 주체로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경우죠. 그런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리모델링 이런 거는 좀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굳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택조합 혼자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기서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 주체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항을. 그러니까 옆에 이 문제 보면은 기출지문을 보면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 국가가 포함된 게 틀렸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 세대수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도 같이 공동사업 주체를 이룰 수 있고요. 이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요. 왜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냐면은 이 건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또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그런데 고용자라는 신분은 뭐냐면은 그것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본업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분야까지 전문 인력과 그런 노하우를 갖추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이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조합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 주택조합에는 지직리가 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 제목을 통해서 그 조합의 성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요. 직장주택조합은 이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주택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위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하는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이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만 후에 설명되는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위에서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인가받은 사항은 변경하거나 해산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도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까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가를 받는 이 나머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 경우에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가 받을 필요가 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다시 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봐야 되는데, 직장주택조합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신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 직, 신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또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당연한 내용이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가 혹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다. 그렇게 큰 줄기를 파악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이러한 제출 서류가 필요해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에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등등 이런 게 필요해요. 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주택을 건설하려는 그 대지에 아무 소유권도 없고 사용 권한도 없이 그냥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러한 95% 정도는 소유권 플러스 사용 권한을 포함해서 95% 정도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들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토지의 사용 권한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받은 거예요. 토지주로부터. 그래서 사용권 동의서 같은 것들을 주민을 설득해서 받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인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부터 준비위원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선물 공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들은 암기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으로 이해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조합 총회에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창립총회인 경우는 100분의 20, 또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창립총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진행할 때는, 의결할 때는 100분의 20이 직접 조합원들이 출석해야 된다. 대부분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돈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과 이자율, 예산으로 정한 사업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 명세 확정 및 변경, 조합 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 회계 보고, 이런 것들. 자, 돈과 같은 사항 플러스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임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공자의 변경,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 계약의 체결. 이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
위험하다 그런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시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 혹은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업무 대행자의 선정, 변경 및 업무 대행 계약의 체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업무 대행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주택조합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들을 대신해주는 그 외부 전문업체가 필요해요. 그 외부 전문업체를 업무 대행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업무 대행자가 뭐 토지 매입, 인허가, 설계, 뭐 시공사 선정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을 대신 수행합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지직리 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을 알아볼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에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해서를 첨부해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주택 건설 대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일 겁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 살펴본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내용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아래와 같은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자,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단지 전체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 주택단지에도 여러 개의 동이 있잖아요. 각 동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냥 동만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뭐 주택단지 전체든 동이든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택단지 전체를 할 때는 전체로는 3분의 2 이상이지만 각 동은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 1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 1로부터 대수선의 경우에는 10년, 증축의 경우에는 1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뭐 지은 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새 건데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 하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각각 이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용 검사일이든 사용 승인일이든 그때로부터 이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15년 이런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이 지문에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옆에는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래서 공법이 좀 어렵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필요하다. 그러면 동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은 거의 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동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동과의 연계성이 없이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 그런 연계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물리적 법적으로 독립된 단지로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동이 독립적으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된 단지로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동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뭐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특정 동만 이렇게 분리해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동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렇게 위와 같이 이런 동의율이라고 하거든요. 각 전체의 3분의 2, 각 동의 뭐 과반수 이렇게 결의,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리모된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이 진행되니까요. 리모델링이 진행되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또 알아볼 거지만, 쉽게 말하면 매도해라 라고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할 수 있게끔 해서 일이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와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요. 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당연히 져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혹은 지연되었다 할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이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라는 것들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사무실을 두고 주민들로부터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받고 신분증 복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는 이런 거 비슷한 이 동의서 같은 것들을, 혹시 좀 오래된 주택 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동의서를 써달라, 동의서를 작성해달라, 그래서 지장 찍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앞뒤로 복사해서 제출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사인했다고 해서 내 토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 토지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50% 이상을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확보한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관할 그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 지역은 당연히 구청장이겠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정식으로 받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고, 그리고 이제 건설에 들어가고, 그런 절차가 이제 후에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경될 수 있어요. 공개 모집 이렇게 한 후에 조합원이 만약에 사망했다, 자격을 상실했다, 탈퇴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고했잖아요. 자, 이게 좀 특이하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충원이거나 재모집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일부라도 그렇게 중복된 경우이거나 도시군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경우, 이런 경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요.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다 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박아야 되고요.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이 지금 현재 어떻다, 그 다음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이런 것들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입비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되고요. 이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